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경색 저널리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좀 새롭게 구성된 멤버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장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네, 우리 장영진 기자님이 여기 서울의 소리 처음이신가요? 아, 처음은 아니고요. 예. 한 2년 전에 잠시 몇 번 출연한 적은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아마 제가 할 때는 우리 정대택 선생님하고 네. 이분 안소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방송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우리 남태호 배우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폭파 전문가 남태호입니다. 방화 전무가 아니었어요? 예, 담화? 방화. 아, 방화는 뭐 예전 일이죠. 34년 전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가 새로 만들어져서 아주 신나게 네. 우리 뭐 백자 가수님, 리아님 뭐 이렇게 쭉 모시고 즐겁게 방송을 했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곧 폭파될 것이니까 백업을 열심히 두시라. 불과 며칠 만에 바로 폭파가 되더군요. 근데 어제 만들고 또 2차 폭파가 일어났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저는 어제 밤에 그 얘기를 방송 중에 어떤 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 새로 제3계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냐고. 왜 3계정이냐고 그랬더니 그새 폭파가 됐다고. 예. 자,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 새로운 계정 요 밑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밑에 밑에 여기 댓글인가요? 어떻게 확인하죠? 밑에 저희가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공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좀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이에요. 저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는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시들한데 서울의 소리, 보이스 오브 소울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전 부분에서 보니까 제가 김성수 TV의 성수대로의 공정한 차트를 좀 전에 하고 왔거든요. 거기에도 전부 다 서울의 소리 계정 찾기 이벤트가 굉장히 전부 못 찾아. 그 3계정을 하면 굉장히 VIP인 거야. 2계정까지는 웬만하면 찾아. 안 돼.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국민적인 관심에서 실검에도 워낙 많이 올랐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서울의 소리에 관심이 컸어요. 오히려 이제 긁어부스럼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제가 오늘 또 경교롭게도 경색 저널리즘 저번에 제가 한번 딱 하고 중간에 이제 스튜디오 공사로 쉬었다가 이번에 이제 복귀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여사님께서 사실 뭐 천공스승도 오늘 얘기하셨지만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부인이 활동이 많아져야 국군이 융성해진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손보여야 될 것 바로 넘버 원, 올리 서울의 소리라고 얘기하셨고 기타 다른 채널들은 검찰과 언론이 알아서 손봐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적으로 손봐야 돼. 장용진 내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야, 이게 참 목숨 일각이 여상추입니다. 그리고 계정은 폭파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나타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서울의 소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서울의 소리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블랙리스트입니다. 아, 그래요? 저 3차까지 올랐는데 이번에 4차 곧 오를 것으로. 네. 제가 이제 저희 그 계정이 폭파되고 나서 어제 제가 성수대로에서 12시에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박시영 TV에 가서도 어제 저녁에 한 20분 정도 이제 출연을 했어요. 서울의 소리 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성수대로하고 박시영 TV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탄압의 상황, 서울의 소리 이 탄압의 상황에서 외부의 시선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뭐 내부 직원들이니까 외부에서 보는 이 탄압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댓글로 이제 문의해 주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제 말씀이 보복인데 사실 대응이잖아요. 대응이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신고하자. 그래서 안전권이니 이런 애들 신고를 그냥 우리도 주구장창해서 걔들도 폭파시키자. 일단 그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구글이라든지 여기 그 유튜브라든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어떤 뭐 대리인 같은 사람을 두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화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를 좀 찾아가 가지고 항의를 한다든지 좀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서울의 소리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 계정이 지난 대선에 완전히 막힌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던데 아마 그런 것과 연장선이 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째, 우리도 신고를 하자. 두 번째, 구글 코리아라든지 뭐 유튜브 쪽이라든지 이런데 그 한국 그 대리인이 있으니까 이 대리인들한테 가서 항의를 좀 하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제 진보 유튜브 연대 쪽에서 저희한테 좀 연락이 와가지고 요거 이제 공동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기자회견문을 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일정과 장소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공동 대응을 하는 요 진보 유튜브 연대에서 조만간에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할 그런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진보 언론 탄압 공대위 뭐 이런 게 벌써 만들어지네. 네, 네. 그죠?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을 좀 우리가 좀 독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튜브에 너무 의존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잘려버리면 우리가 뭐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나 어떤 경로가 없으니 우리가 독립적인 플랫폼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보 언론의 어떤 그 서버, 공동 서버 같은 거를 만드는 것도 이제 고려할 때는 단계가 왔다. 그 뭐 좀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일베 사이트가 손을 못 댔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서버가 국내에 있네 없네 이러면서 상당히 조금 모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 뭐 그런 방식들도 우리도 좀 이제 좀 차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회 차원에서도 언론 피해자 구제법 또는 뭐 일부에서 언론 중재법이라고 말씀합니다만 좀 누더기가 됐는데 그때도 사실 그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의석은 꽤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손을 봐서 그 얘기하셨다시피 뭐 진보 종편의 얘기도 있었고 예. 독자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MBN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뭐 보복적인 윤석열 정부처럼 세무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안 하는 데는 좀 규제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방통위원장 왜 안 나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장영 기자 말씀처럼 종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 무속에는 우리가 또 성경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또 이슬람도 있습니다만 뭐 이슬람이나 성경이나 같은 집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즉각 응사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지난 정권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좋게 대해주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본다. 네. 정확하게 맞대요. 또 서울의 소리가 우리가 정의의 집회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맞불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맞불 방송 또 우리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 뭐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송에서 우리 초치님도 우리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느냐라는 얘기를 숱하게 많이 하셨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의 소리가 사실은 군자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후원 후원 계좌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후원 계좌로 후원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의 소리가 지금 이제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이 집회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민주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좀 거기 가서 조금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자, 우리 남태우 형님 예. 발언을 한번 해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비스타 앞에서. 네, 저희 서울의 소리가 집회하는. 예. 네,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생각 못 해봤는데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부지런한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렇다고 배우 조종과도 아닙니다. 제가 실천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기존에 복이 많았었어요. 땀을 흘린다든가 제가 불안당입니다. 안 입을 땀을 흘린다든가 이런 역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네. 늘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펜트 굴리면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드디어 아크로비스타에서 정면으로 한번 걸리는군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강남을 거의 간 적이 없는데 점점 손볼 대상 수령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드네요. 거기까지 출몰하면 제가 나중에 굉장히 피할 길이 좀 없어지는데. 뭐 선배나 저나 이미 베린 몸인데 뭐 그래요? 굳이 피하시려고 그러고 아니 그럼요. 안 그런다고 뭐 저기 뭐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렇긴 뭐,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계 혁명사를 다 공부해봐도 사적생이거든. 끝까지 싸우면 별로 안 다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미리 네. 반성하잖아. 짓밟힙니다. 예, 아니 그 맨날 뭐 우리가 어디 보면은 사과하라. 그러면 괜히 그러면 사과하면 빨리 끝날 줄 알고 안 끝나. 절대로 안 끝납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자백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밟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서지 마시고 같이 가시죠.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뭐 이미 이득신 작가도 이미 거기서 방송을 워낙 많이 했고 뭐 제가 선봉에 서진 못하더라도 독립운동의 말석에라도 서서 문지기가 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경색 저널리즘 한번 합시다. 아, 좋네.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뭐 그냥 내가 막 얘기하면 웃기지만 아니 정규 방송하러 왔다고. 정규 방송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야외 예, 맞습니다. 야외 올로케로 찍겠다는데. 네, 좋아요. 그럼요. 네, 그걸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뭐 부계정도 같은 이제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여러 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아크로비스타로 아, 아크로비스타의 소리로 여기는 아크로비스타입니다.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아크로비스타의 아니 아침 뭐 이렇게 이니셜도 같지 않습니까? 보이스 오브 아크로비스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좋아하시잖아.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데 내셔널 메모리 파크하고 뭐 보이스 오브 아크로비스타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아크로비스타 밸리 전투 중입니다. 이거 딱 한번 합시다. 자, 뭐 굉장히 이게 엄중한 상황인데 사실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막 웃고 즐긴다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 침착하고 더 즐겁게 우리가 투쟁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좀 재밌게 네. 방송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아니 네네. 우리 진보 방송 시청자들은 최소 미국 이상의 위트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전에 보십시오. 하회 탈춤 이런 것도 양반 엄청나게 풍자해약 조롱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 왕조 시대에도 이것까지 탄압해서는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냥 참고 자기들이 열받지만 양반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민중에게 많이 퍼지면서 더 큰 에너지로 승화되고 오래 싸워야 되잖아요. 다 총만 들고 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승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양수겸장이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의 소리 그 탄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월 24일, 5일 그 경에 저희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수익 창출 중단이라는 게 슈퍼챗과 멤버십 그리고 유튜브 광고 수입 요게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유가 뭐였냐면 이제 그냥 괴롭힘이었죠, 괴롭힘. 저희가. 그러니까 가세연 같은 경우에는 그 조민 씨, 조국 장관 따님 조민 씨를 향한 그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그 괴롭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세연은 그게 사유였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냥 괴롭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의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컨텐츠에 무슨 문제가 있고 누구를 향한 괴롭힘인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다가 지난주쯤인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받은 게 뭐냐면 유석춘 영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유석춘 영상. 그게 이제 3년 전에 저희 초시님이 유석춘 응징했던 그 영상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예, 끌고 가는 거. 예. 네네. 너를 일본 간첩으로 뭐 국정원에 뭐 너를 체포하겠어, 네. 국정원에 넘기겠어 뭐 이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통쾌했어요. 그때 막 망언을 일삼던 그 그렇죠.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3년 전의 영상이었고 그리고 그 영상은 우리가 이미 비공개로 전환한 지가 작년에 이미 비공개로 전환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뜬금없는 거죠. 유석춘 영상이 뭐가 문제가 되지? 황당하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시비 걸기 시작한 거네.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수익 창출 중단의 사유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라이브가 중단이 됐고요. 네. 엊그저께 이제 밤에 일요일 새벽, 일요일 밤 요때 이제 폭파가 된 걸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젯밤에 또 다시 폭파가 됐죠. 제2의 계정이. 예. 네. 그래서 뭐 계정이 폭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뭐 여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소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가열차게 투쟁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의 소리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 이분들은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여러분들 응원과 지지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상황을 서북청년단, 이승만 정권 당시에 서북청년단과 어떤 평행이론 같은 느낌이 든다고.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경찰이라든지 이런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민주 진영을 탄압을 했었죠. 네, 그랬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공권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서북청년단 같은 그 백색 테러 단체를 이용한다던가 또는 백골단, 따뻘대 같은 이런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행보를 보면은 직접 공권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그래서 이런 그 정치 깡패라든지 아니면 아주 극우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그 폐륜에 가까운 폐악에 가까운 이런 그 사람들을 악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탄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뭐 당장 뭐 안정권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 전직 대통령 퇴임하고 시골에 가 계신데 거기까지 가서 시위를 할 생각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거는 뭐냐? 이거 괴롭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 직접 할 수 없으니 이런 사람들 대신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뭐 김상진 다 마찬가지가 아니야 싶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서울의 소리 탄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신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거를 공권력이 개입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수구 세력들을 이용해서 민간인 척, 민간의 갈등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연원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네. 뭐 서북청년단 우리가 주로 서북에서 활동합니다만은 제가 주로 상암, 김포 이쪽으로 돌다 보니까 서북 나름대로 중년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쪽도 보면 일종의 이제 이 백색 테러, 예전에 백이사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묵인 방조해서 정권 차원에서 이승만이 했고 이후에 뭐 정치 깡패로 이정재도 써먹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언론만 보더라도 말이죠. 동아투이 사건이나 이럴 때도 보면 직접 이제 짓밟았잖아요. 네. 이런 방식을 쓰다 보니 동아투이가 수십 년 싸웠지 않습니까? 네. 야, 이게 엄청나게 저항을 하거든요. 일이 커져요. 왜? 탄압의 실체가 분명하니까 누가 탄압했는지 보이니까. 네.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강도 정책으로. 우린 잘 모르겠는데 그 묵인 방조잖아요. 그리고 뒤로 예전 같으면 공작금 주고 이렇게 해서 활동하게 해서 진보 쪽을 뭐 탄압하고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나중에 막걸리 보합법 나오듯이 몇 마디 하면 구속되니까 이렇게 해서 쉬쉬해서 아무 말 못하게 하는 형태로 가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지금 여기에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간접적으로 백색 테러 집단, 백색 방송하는 사람들을 갖다 가지고 맞불로 막 만들고 일을 키우고 그 다음에 우회해서 유튜브나 이쪽으로 또 한국 쪽에 라인이 있죠. 뭐 유튜브 구글 코리아나 이쪽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계정 폭파나 이런 게 일어났다. 네네. 저는 이건 일련의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렇게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 입에서 대통령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를 하는 판인데 그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검사들이나 하는 얘기고 검사나 많이 양보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대통령은 사실 도덕과 상식의 선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죽은 권력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고 현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집회를 하는 거를 현직 대통령이 그거는 좀 도덕적이지 않다 아니면 또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집회 양산 집회 자체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옹호해주는 발언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런 발언 자체가 저희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통합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게 대권을 가졌다고 이제 대권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통합의 상징입니다. 국가의 통일성, 국민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인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은 거기는 VOA가 아니라 VOS가 아닌가. VOS, 보이스 오브 샤먼. 아니 그러면 샤먼이나 서울의 소리나 같은 집인데 너무 타당하는 거 아닙니까? 동료의식이 너무 S끼리. 없어. S끼리 말이야. 그럼 이번에 또 SI도 문제가 됐잖아요. SI 그거 뭐 발언해가고 있는데 그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 검찰총장이요라는 생각밖에 못 갖고 있다는 거고 그건 홍준표 시장도 예전에 얘기했어요. 내가 검사 때 빼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저 친구 아직 검사군.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법과 원칙이라는 거는 하늘은 바라다 시계 하나마나한 얘기 내지는 나는 아직 검찰총장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고 그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영역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다음 도덕의 영역까지 가서 이것이 이제 뭐 마무리가 만약에 이제 부족하다 더 넘어가면 정신의 영역이나 종교의 영역에 가서 화학과 치유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뭐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법대로 이런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 내지는 그럼요. 나는 묵인 방조하겠다 명백한 뜻이죠. 그 어제 또 제가 그 정말 이제 황당한 서울경찰청장의 그 기자간담회인가요? 거기에서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예를 든 게 전장현 장애인연대하고 예.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요 두 군데만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불법 집회를 서울의 소리를 불법 집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도 서울의 소리보다 더 큰 데시벨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집회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라도 굉장히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소음 자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똑같이 집회 데시벨을 예를 들면 60데시벨, 65데시벨로 한다면 그게 그 문제가 있어요. 같은 기준으로 간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크로비스타 앞에서는요. 교통소음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 집회 소리가 아크로비스타 주민이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한 바에 의하면 잘 안 들린대요. 문을 닫으면. 그리고 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음이나 뭐 소음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왜? 시골은 시끄럽지 않으니까 당연하죠. 집들이. 당연하죠. 저기 그 제가 이제 그 가평에 그 사시죠. 전원주택에 사는데요. 그 보면은 그 평소에 너무 조용하거든요. 근데 택배 오토바이가 오면 온 동네가 알아요. 아, 예, 왜냐하면은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맞아. 바로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 집회 소음을 낸다 그러면 아무리 100m 떨어져 있어도 다 들려요. 그럼요. 예. 거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가평에 내는 데는 오토바이 하나 와서 동네 개 가지면 옆집 개부터 다 짖잖아요. 아, 그렇죠. 놀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잖아.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상당히 공익적인 활동을 하러 오신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아크로비스토에도 보면 서울의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크로비스토에 뭐 몇 분 빼고는 좋은 분이 많이 사세요. 대부분이 저 용산에 출근하시는 분들 몇 분 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들린다 할 정도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은 사람에게 소음이라는 건 피해가 가거나 괴로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기준이잖아요. 수치가 기준이 아니고 그렇잖아. 예를 들어 제가 홍대에 있어요. 나이트클럽에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아무리 방송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큰 소리 속에. 이게 일단 차이가 있는 여기서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서울경찰청장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청 내부에서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요? 이게 그 지금 경찰들 전체 대부분이 분위기가 이 지금 뭐 경찰을 그 검찰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또는 행안부 통제에 두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되게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탁이 됐겠죠. 그렇죠. 네, 거기다 뭐 경찰은 수사를 잘할 수 있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행안부 장관도 경찰은 왜 독립시켜? 원래 내무부 소속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걸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사람을 청장으로 올렸으니 이 사람은 액션을 보여야 되잖아. 나 이 정도 충성합니다. 마치 그 이명박 박근혜 때 조현호 네.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이게 사실 심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검찰과는 또 달라서 경찰 같은 경우는 무력을 실제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진압 경찰도 있고 물대포도 있단 말이에요. 최루탄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무력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저는 슬슬 걱정되는 것이 용산 참사와 같은 그런 비극이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백남기 노인 같은 백남기 어르신 그렇죠. 같은 그런 사건이나 또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물대포를 막 쏘고. 그렇죠. 하는. 네.
지금 그렇게 가는 어떤 그 전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를 탄압하는 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참 이 경계롭네요. 네. 저 지금 불법 집회 2개 거론했지 않습니까? 네.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박경석 선배,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배고요. 그런데 거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야, 좀 피하고 싶은. 그리고 저는 방법이 없네요. 저는 좀 유치하다 싶은 것이 장애인들이잖아요. 자국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보면 이분들은 사회 소수인데다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래요. 약자 중에서도 약자죠. 약자 중에 약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집회를 굳이 그렇게 법의 잣대를 들이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법의 잣대도 그래서 그렇게 꼭 과연 그게 적절한 해석인지도 의심스러우나, 일단 그걸 차치하더라도 굳이 그런 데까지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저는 참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느냐라는 네, 생각이 이게 들어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문제고 인권에 대한 인식도 문제고 노동권에 대한 이해도도 대단히 낮습니다. 네네. 그럼 파업 같은 걸 왜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자구책으로 파업을 하는데 회사에 피해를 준다. 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파업입니다. 네. 회사를 피해를 줘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노동자의 마지막 권리가 파업권이고, 장애인 철폐연대도 마찬가지죠. 교통에 불편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 아무런 조정과 이런 것들을 못 해줬느냐, 우리 사회가 이거밖에 안 됐느냐, 세금 그렇게 냈는데 왜 공익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응당 바른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탄압해야 된다. 이거 이준석처럼 같은 거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반지성이에요. 이게 반지성입니다. 이게 반지성이에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마치 그들을 막 탄압하려고 하는 행동들, 이게 바로 반지성입니다. 그 저희가 어제 그 제보 문자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김건희, 윤석열의 어떤 비리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모르죠. 모를 수 있죠.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뭐 7시간이랄 녹취록 7시간이랄지 줄리 의혹이랄지 그다음에 허위 경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서울의 소리가 거기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겠죠. 그때 알게 된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하. 아주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보도가 안 되니까 그런 네. 건가요? 보도가 안 된 것도 있고, 사실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냥 메인 기사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메인 기사, 메인 타이틀만 뭐 또 기사 자체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근데 하다 보니까 뉴스에 별로 관심을 가져보지도 않고 정치 고관여층도 아니고 이제 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가 서울의 소리가 집회를 하니까 뭐? 김건희가 윤석열이 그런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네. 서울의 소리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의 소리의 아크로비스타 집회가 공익적 역할을 많이 하네요. 국민의 알 권리를 진작시키고 좋은 일 아닙니까? 제가 돈만 좀 있었으면, 거기 있었으면 단톡방이 보통 있거든요. 네. 주민 단톡방. 거기에 많이 올려드렸을 텐데 입주가 안 돼가지고, 입주만 되면 야. 그러면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하고 딱 올려주면,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좋을 텐데. 네. 서울의 소리 실시간 방송도 링크 올려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아쉽습니다. 자, 이제 언론이 저희가 사실 이제 요 상황을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요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서울의 소리를 매도하는 그런 형식의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요거. 네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마치 이게 그 가세연하고 비슷한 것처럼, 안정권하고 비슷한 것처럼, 김상진과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여요. 근데 이게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근데 그나마 좀 제대로 보도한 것이 이제 그 7시간 녹취록 얘기를 같이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꼭 마치 소란 일으켜서 뭐 조심님처럼 이제 응징 언론 하시는 거, 그런 거 갖고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저는 그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몇몇 군데에서 그 과거에 조심님이 우리 어디야 그 뉴스타파 가가지고 코스프레 한번 지신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경우를 봤는데 참 답답해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한편으로는 저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으로 보니까 초심님이나 서울의 소리 같은 이런 매체들을 이렇게 좀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니냐, 깔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 자체가 너무 쪄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 그때 녹취록 7시간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그 네. 이명수 기자를 촬영 기사라고 소개를 한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예, 제가 촬영 많이 기사라고. 예.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아니 서울의 소리는 촬영 기사가 있는 직종이 그런 직종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기자면 기자고 그다음 작가면 작가지, PD면 PD지. 무슨 기사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근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종편 채널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패널들이 와서 양복 입고 딱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소리 뭐 거기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뭐 그런 채널이라는 건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심지어 기자도 아닌 그 촬영 기사가 이걸 했어요. 뭐 이런 식의 네. 해서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그게 굉장히 그 직업이 귀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네. 예를 들어 이번에 깐에서 뭐 송광호, 박찬호 이런 분들이 큰 성과를 냈지만 이 촬영 직종이나 보다 기사님, 촬영 기사님 또는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주연 배우하고 감독만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예, 없죠. 저기 동시 녹음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은데 아시다시피 서울의 소리가 종편이 아니잖아. 뭐 자본금 최소 5천억 이 정도 없잖아. 네. 거기에 직종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가서 취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식의 그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것은 지금의 언론 그 구조가 검찰 기자단을 거쳐서 그 정치를 취재하는다든지 또는 그 데스크에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기자단이 확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검찰 기자단이라고 앞으로 검노 기레기라고 불렀어요. 검찰의 노예예요. 검찰의 노비. 검찰 로비들인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추노 말고 검노. 검노. 예. 맞박이 검노. 예, 검노. 예. 이게 정말로 심각한 것이 네네. 검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 레베루가. 어깨 힘이 어깨 뽕이 반뜩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맞아, 예. 맞아. 그래서 그 검사들하고 각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 뽕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너도 니들 한번 당해봐라. 검찰을 하면 당해봐라. 뽕 금방 빠질 거다. 아유 진짜. 검찰청 출입 기자를 혹시 해보셨어요? 제가 10년 넘게 법조만 출입을 했었죠. 그러셨군요. 2000 법조 전문입니다. 2008년부터 출입하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에 이제 데스크 할 때까지 그 약 11년, 만 12년, 2007년부터 했구나. 실제로 장영진 기자가 그래서 검찰청 캐비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성수대로 하고 있고요. 네. 검찰 쪽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네. 본인이 또 네. 법대 그래요, 출신 그래요. 아닙니까? 저분이 고시 1차 패스하신 분입니다. 이거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입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고시 패스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요새 이게 지금 얘기하신 거 제가 기사를 쭉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폰을 자주 보는데 이게 이제 게임하느라 보는 건 아니고 뭐 더러 이게 종이 들고 있으면 이게 폼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대본을 본다든가 검색을 이덕신 기자가 한 얘기가 거짓말인가 크로스 체크 이런 거 하려고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장점도 있어요. 긁어부스럼인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속보로. 그래요? 웃긴 건 뭐냐면 시간 단위로 막 나와. 네. 근데 특히 조선일보에서 열심히 보도를 해줍니다. 2시간 전에 나왔어요. 그래요? 서울의 소리 윤자택 씨 우회 채널도 막히자 3번째 유튜브 채널 개설.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또 홍보해 이게 주셔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한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상세히 나왔어요. 이제 내용은 조금 이래요. 앞에 보면 보복 시위 중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시위 생중계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구독자 수는 2시 기준 27,800명 보여. 상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본다 이거죠. 저널인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거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저널인 미디어. 그리고 실시간 방송이 정지되고 계정이 폭파된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가 안 돼서 라이브 송출이 지금 안 되고 있다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런 경우가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뒤쪽에 상세한 또 이 서울의 소리 측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분석을 해서 시간 단위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이거. 이런 점이 또 장점입니다. 예.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저희를 응원할 줄 몰랐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경쟁 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뭐 요즘에 이제 그 검찰 독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 네. 공화국이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제가 참 궁금한 게 뭐냐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 의도가 뭐죠, 도대체? 이게 그 행안부는 사실 그 행안부 장관의 네. 그 사무 범위 중에 치안에 관한 업무가 없어요. 아하. 치안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을 따로 두게끔 이렇게 그 정부 조직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청의 행안부 장관 밑에 있긴 하나 그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는 없게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인사나 예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으나 그 경찰의 어떤 그 직무 집행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구조를 깨고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국립경찰, 단일경찰 시스템에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만이 넘는 경찰관이 대통령 지시,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재판을 통해서 권리가 구제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숱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경찰을 권력의 노예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전적으로. 없어졌었어요. 이게 왜 없어졌냐면은 여러분 저기 그 검찰이 자기가 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치안본부 시절, 그렇죠. 치안본부. 경찰이 저지른 거를 검사가 찾아냈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때 그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된 게 바로 시발점이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 당시 내무부 안에 경찰국 치안본부가 있었던 것이 없어지게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이걸 다시 거꾸로 되돌린다는 거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로 다시 이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5년 전으로 일제강점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35년 전 돌린다. 그때 우리가 늘 말했던 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기자회견도 저 생생히 기억나는데 치본, 네. 치안본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시대로 간다. 그때 그게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그게 이제 검찰이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 정의롭다. 그게 안상수 아닙니까? 맞죠? 그 나중에 안상수가 연관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사를 했었고요. 수사를 했고. 네, 그 당시 이제 고문이 있었다는 걸 밝혀낸 건 또 다른 검사였어요. 최환 검사가 하는 분이었죠. 안상수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보온병을 들고 폭탄이라고 우기고 그게 멀리 황천길 가신 그런 분이죠. 근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요거보다 더 센 거로 경찰국으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더 이제 강화하겠다.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차관,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인원 6명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 들러리잖아요. 경찰 1명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이게 경찰 조직 인사, 징계, 감찰 등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자문위가 권고를 해서 경찰국을 신설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걸 가지고 경찰 통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경찰을 장악해서 검수완박을 되돌린다. 뭐 그런 이게 얘기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찰국을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시행령으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정부 조직법상 그 행안부에는 그 치안 관련된 사무가 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그 정보조직법 제 34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쭉 그 행안부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인데 쭉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34조 5항에 가면은 치안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아래에 경찰청을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만이 치안 사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베베꼬느냐면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청장을 둔다는데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아래라는 말에 여기 방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한테도 있다라고 말장난을 하는 거죠. 이게 수식어가 우리가 수식어가 어디 걸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수식어가 경찰청에 걸리는데 이거를 마치 장관한테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장난을 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법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는
국무회의에서 서무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지원, 재정, 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선거 국민투표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총괄 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및 방제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치안이 없어요. 딱 그런데 34조 5항에 가면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 장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 이게 말장난이자 법을 왜곡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는 행정명령, 네. 시행령은 어떠한 경우라도 모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맞네요. 그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시다시피 세월호 시행령을 만들었잖아. 네. 그게 이제 모법을 위반한 짓을 하면서 그래서 그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시오라고 영화인들이 선언하는 게 뭐 송강호, 김혜수 뭐 네, 네, 등등. 네. 제가 다행히 니은이라서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송강호보다 훨씬 앞쪽에. 네. 니은이라서 김혜수 밑에 바로 있었는데.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다 된 거거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을 조정해가지고 모법을 위반하면서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게 이미 세월호 때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윤석열 정부가 투트랙으로 간다. 지배 권력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빵 먹고 영화관 가고 부인은 정치하시고 뭐 자유롭게 이렇게 사시는데 그런데 다른 꼼꼼히 노력을 했어요. 소위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세워서 이 사람이 민정도 하고 인사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을 가장 오래 공석으로 둔 역대 최초입니다. 이게 가장 길게. 그렇게 해서 모든 권한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사찰, 특히 뭐 장용진 저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런 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쪽에서 경찰 장악해서 민생 쪽에 장악을 해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한다. 일제 조선총독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등경찰이나 뭐 이쪽에 이제 예를 들면 총독부에서 직접 관할해 갖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민생 중에 여러 이제 민생 사범 잡범들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경찰 국가를 만들어서 주민을 통제하고 이런 방식인데 이 두 번째에 해당한 것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둔다는 조치. 그래서 촘촘하게 지배하겠다. 검찰공화국이라는 큰 틀로 가는 투트랙의 하나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검찰 독재로 가는 상황을 가장 또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 아래에 인사검증단을 둔 거예요. 근데 인사검증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하거나 그렇지. 인사혁신처에서 했던 건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으로 가져간 거. 이 역시도 사실은 위헌이죠. 중대한 어떤 법률 위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에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인사검증이라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인사검증을 여기 굳이 갖다 둔다는 거는 민정수석의 역할을 법무부 장관한테도 맡긴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막대하게 키우는 겁니다. 소통력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곧 검찰총장의 역할을 그렇죠.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한동훈 장관이 인사권과 사법권, 검찰권을 동시에 쥐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이거야말로 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죠. 예,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취지에 위반한 겁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툭하면 법치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법치주의의 기본이 뭐냐면은요. 행정도, 국가의 행정도, 국가 권력의 작용도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는 것이 이게 법치주의예요. 네. 국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아니고 국가도 권력자도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그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이고요. 그 헌법에 의해서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권인데 이 행정권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거죠. 법치주의를 깨트리는 겁니다. 제가 제 방송에서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탄핵 사유.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 지금 하나씩 쌓고 있는 겁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뭐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검사들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지난번 그 고발사주 사건 때 나왔던 게 드러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이 판사들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더라. 네네. 판사 사찰 문건을 갖고 있더라. 자, 그런 문건이 뻔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 네.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그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고 그냥 그 사법부까지 통제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단적으로 미국이 이제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드러나는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독점되면 정보는 권력입니다. 사찰 내용 권력이죠. 네. 판사들도 꼼짝 못했고 다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FBI의 에드가 후보 국장이 예전에 48년을 집권을 했어요. 그렇죠. 예. 48년. 그래요? FBI에. 네. 후보가 48년 할 때 집권이 민주당도 하고 여러 번 집권을 많이 했죠. 그 대통령이 해임하고 싶었어요. 잘못을 많이 하니까. 해임하고 싶은데 왜 해임이 안 되는 줄 압니까? 후보 파일이 있는 겁니다. 후보 파일이 있으니까 각하 깎아요. 아이고 왜 그래 이 양반아. 이러니까 48년이 그래서 속으로 그런 거죠. 대통령이 케네디라고 누구라고 닉슨이라고 나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48년 집권이 왕도 48년 못합니다. 자연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48년 집권 그건 뭡니까? 정보의 독점이고 한동훈 50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 사람한테 이런 거 이거 시스템하고 다 만들어준다면 흔히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통 얘기하고 자기 대권 랭킹에도 3위인가 5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가 소소히 약진하고 2년 뒤에 총선에서 물갈이해서 검찰 중심으로 공천하고 그럼 검찰 국가 되는 거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청 캐비넷에서 한동훈이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후보국장 이상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대권으로 나서지 아니하는 법은 전혀 없고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헌법이 유린되는 검찰 국가가 완성돼 가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저는 봅니다. 그 이제 인사검증이라는 게 새로운 사람을 어떤 자리에 새롭게 임명하는 그 상황에서만 인사검증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도 그거 역시 인사검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재판에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에게 또는 현재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판결을 내지 않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낸다면 그 법관, 그 판사 또한 역시 밉보이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이 한직으로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뭐 한직뿐만 아니라 뭐 사생활에 이런 같은 그 그렇죠. 소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말 그대로 골로 보내는 거죠. 네.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리고 겁니다. 특히 또 한동훈 장관이 언론과 엄청나게 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서초동의 편집국장이라는 말이 그렇죠. 서초동 네. 편집국장이었고 언론은 잡혀가도 한동훈은 안 잡혀가고 비번을 깔지 않으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언론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그 언론과 유착이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모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정말로 많이 전 느끼고 있고 이쪽에서 또 보면 언론에서 상황 보도를 잘 안 하는 것도 네.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으로 간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찰이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 거죠. 그렇죠. 예, 정보를 계속 주면서 단독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안 된다. 그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로 불이익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근과 채찍에 보면 그게 그 중독이 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노예가 되는, 검찰의 노비가 되는 기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노비다. 검찰에 부역을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보면서 기가 찼던 게 뭐냐면은 한동훈 그 장관의 취임이 한 달인가를 맞아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커지는 내부 신뢰 이래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신뢰가 커지고 네, 아시아경제 김영민 기자 기가 차는데 그 커지는 내부 신뢰의 근거로 뭘 들었느냐면은 SNS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근데 보통 요즘 SNS를 안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신뢰가 커지는 문제인지 보통 소통을 못 한다 이렇게 되는데 SNS를 안 해서 신뢰를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참
희한하게 갖다 붙이는구나.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불신의 아이콘이겠네요. 참네. 근데 지금 저도 그 느끼는 게 서울의 소리가 단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에 당근을 받지 않고 그걸 자꾸 녹취록 보도하고 이러니까 채찍을 계속 맞지 않습니까? 개장 폭파. 그리고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직을 자꾸 만드는 거야. 맞아요. 검찰이 지금 한직 뭐죠? 그 뭐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이잖아. 그 도대체 뭐 연수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자기가 다 있어봤잖아. 여기 한직인 걸 잘 알잖아. 그래서 법무연수원 자리를 지금 계속 늘린대요. 아. 늘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말 안 들으면 그쪽으로 보내는 임원정 검사 거구나. 같은 경우 저기 지방 대구로 보냈잖아요. 네. 지방 아니면 한직으로 보내야 돼. 근데 이걸 옛날 방식으로 다 옷을 벗겨버리면 문제가 좀 커져요. 네. 서울의 초리처럼 또 계속 또 저항하는 시끄럽게 사람들이 하니까. 있긴 있으니까 네. 애매하게 자리는 안 자르고 마차를 태우는 거죠. 네. 마차, 저 귀양 마차. 그래서 임원정은 대구로 보내고.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에 서너 자리 있다는데 7개, 8개로 늘렸다 최근에. 계속 늘려가지고 이거 장용진이 보내야 돼. 자리 없는데 자리 하나 더 만들어. 그리고 남태호도 보내야 되겠는데 자리가 또 하나 만들어. 2, 3, 4 만들어. 그리고 다 보내는 거야. 그래놓고 안 잘랐다. 법무연수원에 있다고 양반 부장급이야.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는 거를 그 한동훈 장관은 자기 스스로 좌천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기가 자기 좌천을 몇 번을 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했는데 지금 이번에 법무연수원을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우수인재 보낼 거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렇죠. 전형이죠. 예. 뭐 이분은 저기 딸의 그 봉사활동 기록 같은 거 보면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예. 뭐 세계적인 봉사활동을 했죠. 그렇죠. 아니 뭐 전 또 더 기가 차는 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아동복지법으로 이거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동훈 장관은 옛날에 그 조국 장관 부모님 그 구순 노인에 대한 노인 학대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장용진 기자님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당했습니까? 지금? 예. 아동복지법이래요. 저분이 아, 아동을 탄압할 누가 봐도 아동을 탄압할 이건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요. 이게 뭐 하는 나라야? 이게 나라야 이게? 아이고 내 진짜 솔직히 살다 본인이 아동복지법 위반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아동복지법이라니. 아니 길 가다 멍멍이 한번 차가지고 동물복지법 위반되는 건 예상이 가능합니다만 네. 아동을 학대할 줄은 저 생각 못- 강아지 얼마나 이뻐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강아지가 저만 보면 얼마나 더 이뻐하는데. 아니 솔직히 뭐 지금 저 토리의 나라 아닙니까? 토리가 도리 위에 있다는 얘기가 줄리가 그런 말도 했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자, 아무튼 이제 뭐 그렇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뭐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러우 전쟁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뭐 석유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한 상황이 있죠. 뭐 3천을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아무튼 이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이 현 정부의 인식, 특히 윤석열이가 이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인식, 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내가 뭐 하겠냐 이런 식이죠. 네. 날 보고 어쩌라고라는 태도니까 아니 고금리고 고물가고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내가 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또 이거를 언론이 또 어떻게 포장을 잘 해주는지 숨 넘어간다는 말로 표현을 바꿔놨더라고요. 아니 고물가 고금리는 이게 전세적인 상황이라서 딱 특별한 이게 대책이 없다. 이걸 이렇게 다 처음에 이렇게 딱 제목을 땄더니 오후쯤 되니까 갑자기 제목이 싹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은 숨 넘어가는 상태, 그 초당적 협력 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근데 이게 되게 초당적 협력 필요라는 말 자체도 이게 되게 좀 완전 유체 이탈 화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고금리하고 고물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것을 그리고 이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 자체를 손을 댈 수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므로.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을 파괴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상황이라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자격 미달이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이 표리부동한 것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리부동한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뭐 얘기해놓고 세계 전체가 오르니까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허리띠 졸라매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방사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 정권이 그랬으면 아니 경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아무 대책도 안 줘놓고 뭐라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방사포 때도 막 이렇게 난리해놓고 자기들이 이럴 때는 별거 아니다고 매일 아침에 쏘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나가고 이게 계속 나오고 서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법인세 감면해주고 기업들은 기업 프렌들리 해주고 이 앞뒤 안 맞는 그리고 뭐 이게 오른손하고 왼손이 다른 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으로는 뭐 물가를 예를 들면 누르겠다고 이쪽으로는 올리고 이쪽으로는 예를 들면 서민을 위한다 해놓고 기업을 위하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찾아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법인세 감면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실제로는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자리 확보해야 되니까 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 꽂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뭐 공공기관한테는 어렵다 저 뭐 허리띠 매라 계속 그 얘기하고 그런 앞뒤 안 맞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세 정책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재정이 투입이 돼가지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이런 정책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당장 하는 게 법인세 깎아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종부세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네. 이게 세금을 그러니까 부자 감세는 이 불경기 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정책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불경기가 그냥 불경기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랍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럴 때는 재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딱 그 포인트 잘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서민들한테 직접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 정책이라든지 조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경제 쪽으로는 아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경제 위기는 국민들이 자신감으로 극복한다. 이 말이야 말이 맞물려. 지금 뭐 하나만 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자꾸 뭐하러 해요. 그리고 뭐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고성장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적이 나쁘면 공부를 안 해. 변화를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장수하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나만 한 얘기. 만약에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나 고물가에 대해 대책 없다 이랬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탄핵하자 그랬을 겁니다. 탄핵하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주가 지수가 제일 높았을 때가 작년 7월경에 3,200이었습니다. 아 3천 넘었구나. 예, 그다음에 3월 9일 이 무렵에 3월 초에 주가 지수가 2,700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2,400이 지금 어제는 무너졌다가 오늘 겨우 회복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돼 이런 건 뭐냐면 이게 한참 높았던 3,200에서 딱 계산해 보면은 800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예. 이게 어느 정도 빠진 거냐면 거의 25%. 4분의 1이 빠진 25% 겁니다. 예, 빠졌네. 25% 빠진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수준. 이게 그 쉽게 말해서 그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자산이 4분의 1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책이 없다라는 거는 야, 이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경제를 거의 포기하지 않고서는 경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잘 모릅니다. 이런 거지 뭐. 아니 단임제 국가에서 그럼 대통령 다 처음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대통령 2번 3번 하면 총 맞아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몇 번 한 사람들 뭐 탄핵당해서 뭐 하야했고 4.19로 물러났고 그래서 저 하와이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죠.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총 맞아 죽었죠. 대통령 몇 번씩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원래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단임제예요. 네, 대통령은 맞아요. 처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번 못 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내지는 빵야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뭐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도 뭐 그렇게 오래 못 합니다. 옛날에 보면 2번 일에 하기 힘들고. 근데 지금 이거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우주의 기운이 온다라든지 중동으로 가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차라리 나름의 대책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 차라리 비하면. 여기에 비하면 차라리 나아요. 뭐 정신적으로 극복해라 이거보다는 우주의 기운이 나은 것 같아요. 메르스를 극복하는 길은 뭐 낙타 우유를 안 먹는 거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그때 낙타와의 접촉을 줄이고 예, 중동에 갔다 온 사람 안 만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고등어 원재론도 있었죠. 고등어가 문제다. 예. 고등어가 그때 네. 탄압반에 당했잖아요. 뭐 고등어 태워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지금 얘기 조세 정책 왜 중요하냐면 국가의 기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도 대원칙이지만 또 한 가지는 조세 정책은 일정하게 인위적으로 국가의 부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법인세라든지 부자들에게 좀 더 걷어서 서민들에게 복지를 확대한다든가 그래서 경기를 올린다든가 물가가 오르는데 서민들의 임금 인상이 안 되고 힘드니까 이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래서 상박하우쯤 되나? 위쪽에는 좀 박하게 하고 아래쪽에는 후하게 하고 해서 나라 경제를 전체적으로 돌리고 이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꾸 반대로 하고 있어요. 법인세 감면, 부자 감세 막 시도하고 이쪽에 서민들에게는 임금 인상도 동결시키고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거 안 돌아가죠. 그럼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면 석유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 정유 회사들이 석유를 사들일 때 3개월 선물로 사들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3개월 전 가격으로 사들인 네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팔 때는 또 현재 시가대로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차익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엄청나게 벌죠. 예, 유가가 오르면은 그 정유 회사들은 이익을 크게 봅니다. 아. 자, 근데 이걸 뭐 욕을 할 수는 없죠. 그게 그 기업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일부 환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재정 정책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더 이상 낙수물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MB 때부터 뭐. 네, 낙수물 효과를 강제로 만들어주는 게 사실 재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다라고 그에 대한 철학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되게 좀 위협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외환 보유고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외환 보유고가 지금 계속 그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외환 보유고가 적정 수준의 120%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9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위험해요. 여기서 한 50억 달러 정도 더 빠지게 되면은 그럼 위험 수준까지 가는 위험까지 거죠. 가는 거죠. 예, 예. 그 사실은 이 경제 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IMF의 어떤 상황을 극복했던 그런 부분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경제 살리기랄지 경제 부양 정책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가 맞는 네.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국가가 그냥 뒷짐을 지고 있고 이거 뭐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딴 식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실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거 조중동이랄지 뭐 경제신문이랄지 이런 데에서 이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계속 빨아주는 얘기만 나오고.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경우 뭐가 나오냐면 청와대 개방의 경제 효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제 효과가 얼마나 그 청와대 개방하고 난 다음에 저기 서촌, 북촌 찾는 그 주민들 늘었다, 관광객 늘었다. 네. 아니 이 양반아, 예? 코로나가 끝났으니 사람이 늙었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늘었는지 청와대 때문에 늘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북촌도 그렇고 저기 서촌도 그렇고 이게 통인시장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세 버스 타고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 주변에 뭐 사 먹고 이렇게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오히려 거기서 이제 북촌의 그 통인시장이라든지 북촌의 그 카페거리라든지 이 통인시장 쪽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네. 그 음식을 사 먹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광객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을 오래 거기 장사하신 분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오히려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닥에 까는 매출이 없어졌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 관공서 타운 쪽에는 공무원에 의한 매출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요. 있었는데. 그다음에 군인이나 경찰들이 경비를 쓰기 때문에 이 군인 경찰들 그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국 어디도 가면 관공서 근처에는 밥이 맛없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정급여가 있고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청와대 근무하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만 맛이 없으면 그 집 바로 안 나갑니다. 가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상권이 싹 무너진 거예요. 네, 가장 그리고 기본 베이스 무너진 지금 거죠. 조중동에 안 가보고 진짜 기사 쓴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청와대 무슨 디즈니월드인 줄 알겠어요. 잘 나간다고. 그 주라기 파크도 아니고 주라기가 있었나? 공룡이 있었나? 나갔나?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된 게 이게 경제지의 보도 태도인데요. 이게 지금 경제지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이런 거 네. 계속 보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뭐를 입 다물고 있느냐면 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돼?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전혀 없어요. 아, 논평 없이 그냥 위기라고만 쓰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그 쉴드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 아마 지금 뭐 나라 경제 무너졌네, 나라가 망하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요소수 없다고 완전히 쌩 난리를 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마스크 없다고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걀 계란값이 지금 뭐 폭등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난리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습니다만 검언 유착이 극심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언론의 이런 태도들을 보면 상당히 진짜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실제 또 장윤 기자 또 아주 경제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지가 이런 거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 분석기다. 다르죠. 예. 불이 분석기 났다는 거 나와야죠. 우리가 다 알아. 예, 불이 났습니다. 다 알아. 그럼 불이 나면 119 보내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이송은 하고 병원 어디로 가고 시스템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불이 났대요 이것만 하고 있잖아. 모르는 거죠. 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지 기본적인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그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선발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검증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저 문재인 정부를 욕하기 위해서 떠드는 한마디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는 그런 그 인터뷰이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역량 부족에 그다음에 이 편파적인 그 소위 말하는 교수납시고 이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편파성 아주 그 선택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언론 지금 보도 태도로 경제 위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언론이 사실은 정확하게 역할을 해줘야 방향 또 우리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죠. 예를 들면 석유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한 달에 10,000원씩 지원해 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그냥 국민들이 자신감 가지면은 경제 위기 극복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보 언론은 탄압하고 기성의 보수 언론은 입 다물고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 다무는 정도가 아니고 동아일보는 얼마 전에 뭐라고 썼느냐면 찬양 기사를 좀 예, 쓰잖아요. 이게 뭐라고 썼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유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가는데 야당에서 법을 개정 안 해줘가지고 지금 국민들 다 죽어간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무슨 법을 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세금 환급 한개 그 제한선을 빨리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바람에 국민들이 죽어간다라는 식의 기사를 써요. 이게 전형적으로 조중동이 뭐냐면은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의 책임을 야당한테 돌리는 거 희한한 그 논법을 쓰는데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고 황당한 노릇이에요. 자, 근데 오늘 어쨌든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아니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목이 이제 경색 저널리즘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지금 언론의 상태를 뭐 6자로 그대로 말해주는 게 경색 저널리즘이다. 그래서 타이틀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뤄봤는데 이제 개별 기사도 샘플로 가져와서 우리가 비판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집이 상태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안정적 방송을 했다는 거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세 사람의 합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맞춰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만간 또 아크로비스타에서 또 실황 생중계, 경색 저널리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방송 계속하고 앞으로 또 이제 몇 번 더 폭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폭파되면 그 다음 방송에서 또 새로운
개정해서 또 찾아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장윤주 기자님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 우리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충격에 대비하라. 왜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큰 배에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어뢰를 맞기 직전에 충격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IMF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흘 전까지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우리 경제 펀더멘탈 괜찮다였어요. 그랬죠. 그다음에 우리 경제 동남아와 다르다. 그런데 사흘 만에 그 보도가 허위였다는 것이 입증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야, 그 의미심장하네요. 다른 진보 우리 많은 언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소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흘 뒤에 폭파됩니다. 심지어 자폭하신 분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진 자중질환인 분들도 몇 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는 진보 언론의 교전을 계속 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흘 안에 여러분들도 서울의 소리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세컨 개정을 준비해 주시고. 맞잖아. 아니 이게 언론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진보 언론에게 이만한 훌륭한 비책을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야, 네네. 그래요. 아니, 맞는 얘기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예. 자, 오늘 우리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색 저널리즘 우리 셋이서 합을 맞춰본 게 오늘 처음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더 재밌고 네.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뵙기를 또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 지금 위기 상황에서도 저희 서울의 소리 많이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